기후 변화로 인해 유전자 기술이 보편화되고 확산되면서 지구의 생태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생물들은 잡종화되거나 돌연 변이를 일으켰으며 폐로 숨쉬는 식물, 정갈 꼬리를 가진 식물, 뾰족한 가시로 뒤덮인 지으류, 그리고 기이한 형태의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세계는 두 개의 극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먼저 상류 귀족 계층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시타델이라 불리는 요새를 건설하여 종말 이후에도 호화로운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변이되지 않은 식물 뿌리를 폐허 속에서 찾아야 하고 생존을 위해 밀웜과 같은 곤충을 산소와 교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스퍼는 13세의 천재 생물학자이며 원래는 아무 걱정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폐허 속에서 음식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떠돌이나 도둑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주변을 살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로봇 머리는 바로 베스퍼의 아버지이며 그의 이름은 다리우스입니다. 그는 한때 시타델 도시의 군인이었지만 임무 중 중상을 입고 마비된 후 그 도시의 지배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리우스에게 외부 세계를 감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생체 센서와 무인 항공기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실제 육체는 베스퍼가 찾아온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그는 영양분을 위 속으로 직접 전달되는 튜브를 통해 섭취합니다. 아버지와 딸은 이렇게 혹독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스퍼가 음식을 찾던 중 우연히 화려한 색깔의 커다란 애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채집한 뒤 재빨리 자신의 비밀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투명한 용액을 사용하여 베스퍼는 그 애벌레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외부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무인 항공기를 조종하여 먼저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베스퍼는 필터를 정리한 후 급히 실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우스는 그것이 위험하지 않은 떠돌이 한 명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베스퍼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 관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과거의 떠돌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의사소통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옛 시대의 쓰레기들을 폐허 속에서 수집하며 떠돕니다. 아무도 그들이 왜 쓰레기를 줍는지 알지 못하며 그 낡은 것들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유전자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목소리를 잃고 이후 조용히 떠돌이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딸이 떠돌이들과 지나치게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베스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떠돌이들이 진짜로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베스퍼는 오직 아버지를 잘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스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집 앞에 심어놓은 꽃들이 모두 시들어 죽었고 현관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그녀가 없는 사이 누군가 침입한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몸을 통해 집 안의 상황을 감지하려 했지만 그의 약해진 몸은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베스퍼는 조심스럽게 칼을 꺼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방은 그대로였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던 오일 탱크는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베스퍼는 끊어진 오일관을 힘겹게 수리한 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던 오일 속의 박테리아들이 모두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자 아버지의 뇌와 연결된 생체 감지 시스템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의 호흡을 돕는 산소 공급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소 없이 아버지는 오늘 밤을 넘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베스퍼는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나스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인물로 근처에서 가장 큰 거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타델과 식량 종자를 교환하는 유일한 경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베스퍼는 그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타델과의 거래에 필요한 대가는 어린아이들의 신선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스의 영역에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게이트를 막 지나자마자 베스퍼는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중들 사이 한 제로 소년이 철제 구조물에 깔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조받기는커녕 곧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조나스는 그 소년에게 단검을 건넸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다가가 제로의 머리를 땅에 눌러 고정시키고 조나스의 압박 속에서 미친 듯이 수차례 칼을 꽂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나스가 원했던 효과입니다. 정말 이후의 시기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흩어진 후 베스퍼는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나스는 가족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친형에게조차 그러합니다. 그는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남아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흘끗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옷을 벗고 의자에 앉아 피를 뽑기를 기다립니다. 조나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베스퍼에게 거점으로 옮겨와 살도록 설득합니다. 시타델이 씨앗의 유전자를 봉쇄했기 때문에 작물은 다 자라도 한 세대만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찾아야만 하고 그들의 피를 이용해 새로운 씨앗을 교환합니다. 베스퍼는 조나스의 잔인함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기름통을 파괴한 사람이 조나스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버지 없이 혼자라면 그녀는 조나스의 기지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퍼는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스퍼는 절대 그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배울 능력이 있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언젠가 자신의 손녀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는 계속 이곳에 갇혀 무고한 아이들의 피를 빨아 쓸모없는 씨앗들을 얻습니다. 아주 빨리 피를 뽑는 일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베스퍼가 발전하는 박테리아를 가져가겠다고 제안하자 조나스는 그녀에게 이틀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피가 팔려야만 그는 보수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베스퍼의 아버지는 이틀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 주머니를 되찾고 싶어 하지만 그에게 붙잡혀 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즉시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쫓아가 때립니다. 세뇌된 아이들을 피해 도망친 후 베스퍼는 조나스의 기지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전기 울타리 아래에 숨겨진 구멍을 찾아 기지 뒤뜰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녀는 오늘 발전하는 박테리아를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스퍼는 물품 창고로 달려갈 기회를 잡지만 아침에 자신의 피를 뽑아주었던 어린 소녀와 마주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 소녀는 베스퍼를 못 본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떠납니다. 아마도 낮에 베스퍼가 했던 말이 어린 앨리스를 생각하게 했고 그래서 조나스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스퍼가 충분한 박테리아를 확보하고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우연히 창고에서 자외선으로 조사되고 있는 씨앗과 묘목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보관함 중 하나를 파서 안에 숨겨진 씨앗들을 꺼냅니다. 베스퍼가 늘 해오던 실험은 바로 시타델이 씨앗에 심어놓은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씨앗을 해독하는 것이 꿈의 도시로 들어갈 기회를 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베스퍼와 아버지는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탐욕에 이끌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씨앗을 가져가는 행동이 어린 앨리스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집으로 황급히 달려가던 중 베스퍼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선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오래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여 아버지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음 날 베스퍼는 전날 밤 비행선이 추락했던 방향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예상대로 숲에서 그녀는 기절해 있는 한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산호 달팽이들이 피를 빨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여성의 목에 있는 가장 큰 관을 끊어내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베스퍼는 자신이 배양한 균사체 막으로 상처를 치료한 다음 여성의 옷을 드러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것은 시타델 특유의 향수 냄새입니다. 다리우스는 낯선 여자를 집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베스퍼는 이것이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돕는 것을 통해 꿈의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아주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카멜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 엘리아스와 함께 비행선을 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카멜리아는 베스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시타델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아버지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도시 진입 자격을 포함한 푸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베스퍼는 동의하지만 밤에는 숲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그녀는 죽이 가득 담긴 그릇에 지렁이를 약간 뿌려 카멜리아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또한 손가락으로 음식을 조금 찍어 맛을 보며 먹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베스퍼는 이것이 토핑이 가장 많은 죽이라고도 말합니다. 베스퍼가 건넨 죽 그릇을 본 카멜리아는 삼키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때 다리우스가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베스퍼는 그를 꽉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더 심하게 발작하는 것을 본 그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위급한 순간 카멜리아가 다가섭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이 뚜렷하게 붉어지더니 아버지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리우스는 즉시 진정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카멜리아는 지쳐 문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쉽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딸은 집을 나서면서 간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조차 왜 그렇게 빨리 잠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땅에 흩어진 비행선 파편들을 따라 베스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비행선 안에 갇혀있는 엘리아스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녀가 뒤에서 탈출구를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알고 보니 조나스 또한 그날 밤 비행선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베스퍼는 우연히 발견한 척하지만 이전에 씨앗을 훔친 죄 때문에 조나스 앞에 서자 여전히 약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엘리아스가 비행선 안에 갇혀있는 곳으로 곧장 갑니다. 시타델의 귀족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조나스는 왜 도시에서 그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부딪힌 탓인지 엘리아스는 기억을 잃은 듯 보입니다. 엘리아스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합니다. 조나스는 손가락으로 피를 조금 묻혀 맛을 봅니다. 여전히 익숙한 비린내가 납니다.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아스도 점차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조나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바로 그 말이 그의 목숨을 완전히 묻어버립니다. 언제부터 거만한 귀족들이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을 걸게 되었을까? 그가 시타델의 보호를 잃지 않는 한 말입니다. 조나스는 도시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은 것을 원래부터 의심했지만 이제 이것은 그의 판단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엘리아스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버립니다. 베스퍼는 막으려 하지만 조나스에게 비행선 본체로 강하게 밀쳐져 카멜리아의 아버지가 질식사하는 것을 그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나스는 손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무슨 의미라도 있는 걸까? 조종실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조나스는 베스퍼에게 이곳을 어떻게 찾았는지 다시 묻고 그녀에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하라고 강요합니다. 바로 이때 다리우스가 동생의 신문을 끼어들며 말을 꺼냅니다. 베스퍼는 돌아가서 카멜리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소녀가 너무 흥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일을 비밀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시타델의 보고를 마친 후에야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자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베스퍼는 카멜리아에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리우스는 김에 내일 아침 이웃의 통신기를 빌려 비행선 추락 사고를 도시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멜리아는 동의하며 약간 실망한 채 침대로 가서 쉽니다. 베스퍼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리에 붙어있던 버섯막을 벗겨내자 카멜리아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섯막은 원래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은 비범함을 드러냅니다. 다음 날 군대가 피를 수집하러 온 틈을 타 베스퍼는 다시 조나스의 거점으로 갑니다. 근처에 시타델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가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드론을 조종하여 먼저 정찰하고 베스퍼도 빠르게 기어 들어갑니다. 창고 모퉁이를 지나갈 때 어떤 소리가 들려 그녀는 멈춥니다.
불안한 느낌의 베스퍼는 식량 창고로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조나스가 드론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내부를 휘젓는 것을 봅니다. 조나스는 자이로스코프에 문제가 있어 고쳐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녀에게 왜 자신의 농장에 침입했는지 되묻습니다. 베스퍼는 침착하게 지난번에 거래하지 않은 혈액팩을 가지러 왔다고 말합니다. 조나스는 대답 대신 며칠 전 도난당한 씨앗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그는 창고를 지키던 소녀를 거점에서 쫓아냈고 앨리스를 숲에 혼자 두어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조나스는 손녀에게 가까이 와서 드론을 꽉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물건을 훔치려는 자를 잡으면 개에게 먹이로 줄 수 있도록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라고 은밀히 암시합니다. 손녀의 당황한 표정을 본 조나스는 다시 화제를 돌려 우주선 안에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악마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베스퍼는 조나스 앞에서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일어선 틈을 타 아버지의 롤을 안고 도망칩니다. 그녀는 숲으로 달려가지만 이 비행 장치가 고장난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끊기고 반복되며 비행 능력조차 영향을 받습니다. 베스퍼가 드론을 다시 집으려 할 때 갑자기 나무 밑에서 시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녀를 도와주었던 앨리스입니다.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울리고 베스퍼는 서둘러 롤을 안고 떠나려 하지만 결국 그녀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땅에 짓눌립니다. 베스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건장한 3명의 10대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드론이 옆에 떨어지지만 그녀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 멀리서 또 다른 소년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모두 늙은 조나스의 부하들입니다. 소년은 전자 납땜 인두를 꺼내고 베스퍼가 몸부림치는 동안 그녀의 손에 그것을 찍습니다. 이 표식이 찍히면 그녀는 이제부터 조나스의 개인 재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을 달성한 후 아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베스퍼만 땅에 무릎 꿇고 흐느껴 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밑에서 도구를 찾아 드론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카멜리아가 다가와 상황을 묻습니다. 하지만 베스퍼는 갑자기 카멜리아를 끌어안습니다. 베스퍼는 롤이 다시는 고쳐지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카멜리아는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며 베스퍼에게 아버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슬픔에 잠긴 베스퍼는 엘리아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무심코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라서 뒷걸음질 칩니다. 카멜리아는 단호하게 아버지의 시신을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베스퍼는 결국 조나스가 엘리아스의 시신을 버린 강가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물 위에 떠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본 카멜리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저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킬 뿐입니다. 카멜리아가 계속 떠나려 하지 않자 베스퍼는 물속으로 들어가 카멜리아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베스퍼가 그녀를 위로하려던 순간 카멜리아의 등 뒤에서 연결 인터페이스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베스퍼가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갈라진 틈에서 수십 개의 작은 촉수들이 반응하듯이 뻗어나옵니다. 알고 보니 카멜리아는 인간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제로입니다. 물 위에 떠있던 시체도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를 창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타델에서 지능을 가진 제로를 만드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베스퍼는 카멜리아가 자신을 계속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베스퍼를 도시에 데려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베스퍼는 화가 나서 카멜리아를 세게 밀쳤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녀는 땅을 움켜쥐어 카멜리아에게 던졌습니다. 베스퍼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가서 드론 수리를 계속합니다. 몇 개의 나사를 조이지 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첫마디는 딸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베스퍼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카멜리아의 제로 신분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로는 주인을 잃으면 계속 살아갈 의미도 함께 잃습니다. 카멜리아는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고 칼을 들어 연결 포트가 있는 곳을 겨냥합니다. 그곳은 가장 민감한 곳이자 제로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첫 번째 칼날은 빗나갑니다. 소리를 들은 베스퍼가 달려나가 카멜리아의 손에서 단검을 쳐냅니다.
카멜리아는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베스퍼가 그녀를 제압합니다. 베스퍼는 단호하게 주인이 그녀의 삶의 의미라면 자신이 다음 역할을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카멜리아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번쩍입니다. 그녀는 순순히 주인의 말에 따라 의자에 앉습니다. 베스퍼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그녀는 제로의 세포를 연구하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뜻밖에도 베스퍼는 카멜리아의 피에서 그녀에게 속하지 않는 핵심 DNA 코어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코어는 단단히 잠겨 있고 카멜리아 자신도 자신의 몸속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전 주인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스퍼는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려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짜증을 느낍니다. 주인이 불편해하는 것을 본 카멜리아는 나무로 된 악기를 듭니다. 예전에 엘리아스가 일할 때 그녀는 종종 옆에 앉아 악기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갑자기 베스퍼는 악기 소리가 내부 DNA 코어와 공명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카멜리아에게 마지막 음표를 계속 연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 번의 공명 끝에 DNA 코어는 마침내 열립니다. 내부에는 식물 유전자 배열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베스퍼는 무언가를 깨닫고 씨앗 하나를 꺼내 필터 도구로 세포액을 추출한 후 해독된 DNA 배열의 액체를 떨어뜨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전자 코드 중 하나와 씨앗 세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것들은 완전한 개체를 형성합니다. 베스퍼는 시타델 씨앗을 해독하는 방법을 우연히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독된 씨앗이 더 이상 한 세대만 자라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결코 굶주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엘리아스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씨앗 해독 배열을 이용하여 다른 도시로 들어갈 기회를 얻으려 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리우스는 카멜리아에게 딸을 다른 시타델로 데려가 살라고 하지만 베스퍼는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저 손에 있는 모든 씨앗을 해독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베스퍼는 역과기를 더 가져오기 위해 비밀 실험실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때 조나스가 문 앞까지 찾아옵니다. 그는 카멜리아의 옷을 보고 그녀가 우주선에 남은 승객임을 알아챕니다. 더욱이 대화 중에 그는 눈앞의 여인이 시타델 사람 특유의 거만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걷어 올리고 제로의 특징적인 표식을 발견합니다. 카멜리아는 특별한 키스를 사용해 조나스를 잠재우려 하지만 그에게 목을 단단히 붙잡힙니다. 조나스는 카멜리아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행동 전후에 너무나 큰 변화에 경계심을 가집니다. 위급한 순간 베스퍼가 밖에서 뛰쳐들어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베스퍼는 조나스에게 따귀를 맞고 날아가고 카멜리아도 벽으로 내던져집니다. 하지만 두 명이 한 명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가진 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조나스는 빠르게 두 사람에게 제압당합니다. 모든 상황이 진정되자 베스퍼는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삼촌과 협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조나스를 실험실로 데려가 시타델 씨앗을 해독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알려줍니다. 그 후 베스퍼는 조나스의 상처를 간단히 곰팡이 막으로 치료해줍니다. 베스퍼는 자신들이 성 밖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를 해결했으니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탐욕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조나스가 원하는 것은 풍부한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카멜리아의 행방을 시타델에 알립니다. 밤이 되자 베스퍼가 씨앗 유전자를 해독하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집 쪽으로 스캔하는 빛의 막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옅은 노란색 곰팡이가 방 안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베스퍼는 급히 아버지 방문을 닫고 담요로 문틈을 막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곰팡이를 쓸어내려 하지만 곰팡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지만 그것만으로는 곰팡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공간이 점점 좁아져 두 사람이 곧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곰팡이가 갑자기 멈춥니다. 날아다니는 포자들을 본 다리우스는 두 사람에게 숨을 참으라고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색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타델은 이미 카멜리아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스퍼와 카멜리아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하고 자신은 남아 시간을 벌겠다고 합니다. 베스퍼는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아 씨앗을 시타델에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딸이 씨앗을 해독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도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시타델의 전직 군인이었다고 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그들을 위해 싸웠던 불구의 퇴역 군인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떠나면 베스퍼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스퍼는 비로소 잠시 떠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곳에서 조나스는 시타델의 상황을 보고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농장에 누군가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확인한 조나스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타델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총을 쏴 조나스를 죽입니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진입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다른 병사 무리도 침대에 누워있는 다리우스를 발견합니다. 그의 시야에는 이 병사들이 얼굴 없는 존재, 그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하얀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는 롤을 조종하여 기름통으로 날아가고 병사들의 공격을 단호히 기다립니다. 즉시 거대한 폭발이 집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우스가 딸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을 본 베스퍼는 아버지를 찾으러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카멜리아에게 붙잡힙니다. 떠나기 전에 다리우스는 모든 것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카멜리아에게 딸을 먼저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안전해지면 남쪽 시타델로 가서 보호를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빠르게 추격당합니다. 붉은 풀밭을 지나갈 때 베스퍼는 붉은 풀에 닿으면 안 된다고 급히 경고합니다. 그 안에는 극도로 사나운 반딧불이 여왕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또 다른 병사가 나타납니다. 땅에 쓰러진 동료의 시신과 몸에서 기어나오는 붉게 빛나는 반딧불이들을 본 그는 더 영리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감히 붉은 풀에 닿지 않고 조심스럽게 풀밭을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가 그를 돕습니다. 베스퍼가 갑자기 나타나 나무 조각을 풀밭 안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병사 바로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즉시 수십 마리의 붉은 반딧불이들이 날아올라 병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안전해진 두 사람은 계속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병사들이 자신을 잡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카멜리아는 베스퍼를 보호하기 위해 매혹적인 붉은 입술로 주인을 기절시킨 후 병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다음 날 베스퍼는 나뭇잎으로 덮인 채 깨어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카멜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카멜리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압니다. 베스퍼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은 이미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또한 사라지고 없습니다. 베스퍼는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해독된 씨앗들을 꺼내 세 개의 작은 구덩이를 파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립니다. 베스퍼는 군용 칼을 뽑아들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들은 기지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4명의 아이들일 뿐입니다. 베스퍼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갑니다. 아이들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조용히 뒤따릅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황폐한 세상의 규칙에 따르면 강한 자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베스퍼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한 방랑자를 보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찾아내겠다 고 했던 말을 떠올린 베스퍼는 갑자기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방랑자의 뒤를 따라 평원을 가로지르고 높은 산을 넘습니다. 점차 그녀는 4명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돌봅니다. 심지어 가장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방랑자들의 기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우뚝 솟은 나무탑이 서 있고 주변에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경적을 울리자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순례자처럼 경건하게 새로 도착한 무리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눈앞에 높은 탑을 본 베스퍼는 문득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자마자 그녀는 모든 사람의 경외심 속에서 탑 꼭대기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소 위험했지만 마침내 그녀는 정상에 도달합니다. 높은 곳에서 베스퍼는 늘 꿈꿔왔던 시타델을 봅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귀환하는 병력들이 가득하고 그곳이 이미 도시 밖 아이들의 피로 물들었음을 알립니다. 베스퍼는 확고한 눈으로 넓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유전자 코드를 파괴한 씨앗들을 꺼내 천사처럼 희망의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 순간 베스퍼는 도시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손으로 희망을 심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곳에 건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영상이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